2020년 정치인 순환 시대 상당부 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정정순 의원. 국회 최초로다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예.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설마 당에서 그렇게까지 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윤갑근 위원장도 구속이 됐잖아요. 마치 진영 논리처럼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와 있어요. 잠깐만, 같은 당이라고 조금 편드는 발언을 하는데 나도 정정순 의원 어떻게 편 좀 들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지적질이야? 지적질이야?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총정리 오늘 뭐 바로 들어가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 충북 지역의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2020년 정치인 순환 시대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지난 4월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4월 총선 당시에는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5석, 청주 지역은 전석을 석권한. 예, 그렇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국민의힘이. 예, 그렇죠. 3석을 차지. 변호사님께서 당시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당초 원래 이제 지난 4월, 올해 4월에 이제 총선이 열렸는데 그때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청주 지역, 특히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상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까지 합류를 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띄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고 미래통합당.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네. 하도 네네. 답을 많이 받고 그렇군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서원구, 그렇죠. 흥덕구의 후보로 신청했던 이장석 후보가 서원구로 넘어오면서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2지역, 3지역 중에서 유리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네. 결과를 뒤집어 보니까 완전히. 전국 양상과 비슷하게 전 지역을 예. 다 석권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돌이켜보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아마 후보님들께서 현수막 걸고 SNS만 했지 오프라인에 요란 딱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때. 뭔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대면 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화된 어떤 급변하게 된 어떤 후보 지형도를 10분 활용하지 못한 측면들이 강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여도 야도 동일한 조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새로 급변하는 거에 새로 배치된 분들이 운동하기 정말 어려운 선거였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전국적으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계속 이어졌던 뭐 보수 정당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그 이전에 미래통합당이었다니까 새누리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좀 구구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좀 무능하다는 이미지라는 것이 많이 총선에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예. 또 하나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만 인적 쇄신 요구가 엄청났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오랜 구태 정치인들이 너무 오래 남아있다, 정체돼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예. 이걸 도전하는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인적 쇄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았던 오재세 의원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쇄신- 많이 장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돌려막기라든지 특히 이제 퓨처 메이커라고 그래서 FM이라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을 배치를 하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론도 돌려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선 가능한 지역에다 배치를 해줬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젊은 사람들 약 20여 명을 퓨처 메이커라고 해서 선발은 했는데 거의 당선 가능성 없는 지역. 예를 들어 하프앤하프 절반이라도 될 수 있는 지역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절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 배치하면서 그런 의미가 인적 쇄신이라든지 신인 인재 발굴의 의미가 거의 퇴색돼 버렸죠. 당시에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전국 지도를 이렇게 넣고 보면 이게 자로 딱 돼서 금걷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충북 지역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대3 지형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균형이 있었다고 보는데 청주는 완전 전석 민주당이 석권을 해서 당시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구 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정정순 의원 여름부터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정선 의원이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회계 책임자가
그 공선법 위반이 있었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서 정정순 의원이 결국 그 요번 국회 최초로다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예.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고 막 그렇게 네, 네. 하시더니 결국은 구속이 맞습니다. 된. 당시에 그 당내에서도 굉장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당내에서 빨리 가서 조사 받아라. 특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추정해 보면 설마 당에서 그렇게까지 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압도적 표차이로 다 가결이 돼버렸죠. 네, 결국은. 원래 본인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읍소도 하고 선배님들 좀 이끌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었는데 결국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당시에 정정순 의원이 뭐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요. 지금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하고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 혐의로 위반. 나와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네, 위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 그런데 지금 정정순 의원도 구속이 됐지만 4월 당시 총선에서 2위를 했던 야당의 지금 충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윤갑근 위원장도 구속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 그 라인 펀드라고 요즘 뉴스에 한참 여기 나왔잖아요. 라인 펀드와 관련해서 그것을 제재하던 우리은행에 그 제재를 풀어달라고 로비를 했다. 로비를 하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2억 원 상당을 받았다라는 배임수재 혐의, 특경법상의 배임수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 알선수재라고 언론에 있던데. 정확하게 찍었네요. 알선수재 맞습니다. 알선수재. 근데 이제 저보다 지금 더 정확하시네요. 아하. 뉴스에서 봤습니다. 왜 자꾸 지적질이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실제 상당구에서 네. 언론에 이제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9만 명의 민심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아마 두 분 합계가 거의 그 정도 되는가 봐요. 3%대 아주 초접전을 이뤘었잖아요. 개표 막판까지. 네. 그렇게 했던 양 두 분이 다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돼서 상당 국민들의 상심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죠. 손실이라고 봐야 되죠. 뭐 그 상당 지역은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지역 정치인이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안 하고가 네, 네, 네.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예. 한 지역구에 유력 정치인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거는 충북 역사상 최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예. 이제 윤곽근 위원장 구속권은 굉장히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오랜 시간을 이제 추미애, 윤석열 마치 두 분 간의 대결 또는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윤곽근 위원장 부분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 부분과 맞물려서 민주당에서도 이미 성명 발표도 했지만 예. 이러이러하니까 윤석열 총장 당신이 이걸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진영 논리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 상당히 이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지금 상태로 와 있습니다. 잠깐만 같은 당이라고 조금 편드는 발언을 하는데 나도 정정순 의원 어떻게 편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 상당 구민과 아니면 전체 청주 시민들은 만약에 이제 정정순 의원이 혹시나 이거 유죄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재선거가 열리지 않을까 상당구에서 이런데 이제 관심을 많으신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기일이 예. 너무 촉박해요. 내년 2월까지는 형사 대법원까지 보통 간다고 치면은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그 상당구에서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아하. 다만 좀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회계 책임자도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의 선고 이후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검찰도 항소를 포기한다면 예.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죠. 변수는 있다는 코로나가 말씀이시고.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변수요?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아주 어떤 중대 범죄 빼고는 예. 뭐 좀 뒤로 미뤄라 이런 이제 지침이 나왔잖아요. 아하. 그렇게 보면 저희 청주도 뭐 그거에서 예외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어떤 재판들은 뒤로 미뤄질지도 모르잖아요. 거의 이전 그런 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보통 다 미루는데 법원 예. 행정처에서도 뭐 권유를 했잖아요. 연기하라고 네네. 권유를 했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뒤로 미루는데 공선법 위반이나 정치인 관련 사건들은 그냥 거의 재판을 그냥 원래 예정된 대로 열려고 법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그래요? 추세가. 예.
알겠습니다. 2020년 지역의 정치인 순환시대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해충돌 논란. 야, 이것도 2020년 시끄러웠습니다. 박덕흠 의원 동남 4군에 며칠 그렇게 시끄럽다가 좀 잊혀질만 했는데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의문의 일대 전복민 의원이라고 부산에 그 이진건설이라고 고도무마 청탁.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나오다 보니까 뭐 동일 사안은 하지만 유사하게 해석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탈당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2의 박덕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소환이 됐어요. 의문의 일패를 그냥 당하죠. 제 1의 전복민이라고 하시고 제 2의 박덕흠 하지 마시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위 수속으로 가족명의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매매와 관련된 그 배임 행위가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본인이 국토위도 사임하고 자진해서 탈당계, 국민의힘 탈당계를 했던 거죠. 이거 참 근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뭐 제기가 돼서 지금 법으로 만들어지니만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국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부당하게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혹도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냐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똑같이 이제 그 이해충돌 때문에 상임위 배치나 이런 것들도 그 달리 하잖아요. 자기랑 직접적인 이해충돌 되는 걸 달리하고 그 이해충돌 때문에 이제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이제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건설업협회 회장까지 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활용한다 그러면 좋은데 현재 직접적으로 가족들이 약 4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뉴스에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재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하셨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상황. 오얏나무 밑에서 가득 꽂혀 매지 말라고 뭐 옛말이지만 언론에 또 보면은 면제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면제부?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대부분 탈당 내지 출당 뭐 이런 이제 제명 비례대표 같으면 이제 제명을 시키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민주당도 이미 의원님을 제명을 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면죄부를 준 거다. 어차피 우리 편이야. 이제 이런 비판들이 지금 언론들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20년 충북의 정치인 순환시대 그 외에 혹시 좀 거론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어떤 게 뭐 있습니까? 박덕흠 의원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은 지역의 3대 참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보은 지역의 3대 참사요? 박덕흠 의원이 뭐 비리나 이런 혐의로다가 탈당한 거, 그 다음에 정상혁 보훈군수가 2019년에 친일 발언으로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민 소환을 추진했다가 이번에 5월에 이제 결국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국민의힘의 도의원 있잖아요. 박재환 도의원이 그 금품 제공했다는 공소법 위반으로다가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고 도의원직도 사퇴했기 때문에 어쩌면 본다고 그러면 보은 지역의 3대 참사, 보은 지역의 가장 유력한 3명의 정치인들이 모두 다 문제를 일으켰죠. 한판에서요. 최 변호사님 입에 일단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 최한 2, 3년은 물고 가요.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도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 조금 정리를 하면 집이 서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었는데 청주 집을 팔고 서울 집을 남겨뒀다가 논란이 되니까 소위 이제 똑똑한 한 채를 남겨놓는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었어서 결국 그 집마저 이제 매각을 하는. 그렇죠. 논란이 되니까 서울 집을 매각하는 쪽으로. 그럼 그 이후에 청주에다가 다시 집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네. 그 다시 청주에 그 집을 전세를 했다라고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큰 이제 논란과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도지사로 오신다, 뭐 저 어느 구 쪽에 국회의원으로 얘기가 있다. 뭐 유력하게 도는 설, 진짜 청주에 많이 지금 돌고 있는 설은 내년 4월에 만에 하나 그 재보궐이 열린다면 노영민 실장님이 연말 연초 개각과 맞물려서 인사이동과 맞물려서 그 뒤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크게 돌고 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촉새들이라 그러나요? 그 호사가들의 이야기로는 이주종 지사님을 마지막 총리로 이렇게 하고 또 도지사 재보궐이 열릴 수도 있다까지도 이미 언론에도 그렇게
설까지 제가 나와 연초에 그 아파트 그 강남 집을 살리고 청주 집을 죽인다고 했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나 뭐 충북에 관심 없고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간 거네요. 있죠.